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능에 대비하는 12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능을 3번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능에 대한 노하우나 꿀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로는 이제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사회탐구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 자료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뒤에 다룰 기본적인 내용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공부할 때의 기본적인 규칙 3가지인데요. 제가 삼수 생활을 하면서 고안해낸 규칙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어쩌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제 매일매일을 계획한 대로 생활하는 규칙적인 루틴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매일매일을 비슷하게 생활하는 이 루틴이 정말 귀찮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을 통한 내 것 만들기입니다. 저도 많이 착각을 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한 번 공부하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이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절실함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지 이 목표가 있어야지 1년이라는 짧지 않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처럼 어느 순간 도달해 있는 그 꿈, 그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술을 소개할 건데요. 학습 플래너입니다. 이 학습 플래너의 목적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디자인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학습 계획서, 이 학습 플래너를 통해서 본인이 이 특정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공부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취약한 과목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삼수 생활을 하면서 썼던 학습 플래너의 일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술입니다. 집중인데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착각이고요. 공부에만 집중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스톱워치를 하나 사서요. 집중한 시간에는 스톱워치를 켜고 이제 딴짓을 하거나 졸릴 때는 스톱워치를 멈추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 집중 시간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집중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공부했던 시간은 거의 11시간이 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입니다. 문학공부법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즉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학작품이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2021년부터는 연계율이 50%로 소폭 하향하긴 하지만 여전히 연계교재는 중요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온 문학작품을 분석 및 학습하고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교재에 실리지 않은 부분까지 학습하고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에 현대시 한 편과 고전시가는 그대로 출제되었고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전체 줄거리만 파악했으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국어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문학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진은 제가 수능 특강을 풀면서 그 한 소설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포스트잇으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1.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된다. 2. 문학은 EBS 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한다. 3. 고전 시간은 EBS 연계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학습한다. 4.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은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파악한다. 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술입니다. 비문학 공부법인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수험생들이 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문학입니다. 그만큼 지문이 길고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문 안에 문제답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각 지문의 문단을 끊어 읽고 문단마다 주제를 파악합니다. 핵심 키워드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면 세모로 표시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문에 나타냅니다.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선지들이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지문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위와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비문학 지문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선지를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표시했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는 방식으로 꼼꼼히 비문학을 분석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 비문학은 평소에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2. 지문의 문단을 끊어 읽고 각 문단마다 주제를 파악한다. 3.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대조되는 개념에는 세모 표시를 하는 등 자신만의 표현으로 지문을 읽는다. 4. 각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한다. 입니다. 자, 여섯 번째 기술입니다. 우선순위 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인데요. 수능 국어 영역은 80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45문제를 모두 풀어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80분이라는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본인이 자신 있는 영역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 있는 영역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어려운 영역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1 수능에서 화법, 작문, 언어, 비문학 인문 한지문, 그리고 문학 전체, 그리고 나머지 비문학 전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면 최고 난도로 할 수 있는 비문학 지문에 보기가 포함된 문제 3문제가 있죠. 이 3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문제를 모두 풀어나가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자신 있는 영역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 2.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데 집중한다. 입니다. 자, 다음은 수능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기술인데요. 기출문제집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전 과목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학 영역이 기출문제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평가원의 출제 방식과 사고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옆에 사진처럼 이 세부 과목별로 나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세부 과목별로 나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적으로 마스터한 후에는요, EBS 연계교재나 다른 교재를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 기술인데요. 회독의 강력하고 무서운 힘 느끼기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한 번만 풀었다고 끝이 절대로 아니고요.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정말 놀랍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평가원의 출제 방식 및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독의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똑같이 다시 푸는 게 아니고요. 우선 1회독을 하면서 맞췄고 쉽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맞췄지만 헷갈렸던 문제는 옆에 별 표시를 하고 틀렸던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를 합니다. 별 표시를 한 문제와 틀렸던 문제는 반드시 해설지를 참고해서 꼼꼼히 풀이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작업이 정말 귀찮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이미 아는 문제를 맞히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헷갈렸던 문제랑 틀렸던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회독, 3회독 그 이상을 할 때에는 이 동그라미 표시를 제외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왜 그 선지가 정답이고 오답인지 머릿속으로 일일이 따지면서 문제를 풉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5회독에 성공을 했고요.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 기출문제집을 적극 활용한다. 2.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1회독에서 맞춤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맞췄지만 헷갈렸던 문제는 별표시, 틀렸던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를 한다. 4. 2회독 이상을 할 때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제외한 문제들만 다시 풀어본다. 5. 계속 반복한다. 입니다. 자, 다음은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기술입니다. 수능 영단어 반복해서 암기하기인데요.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일정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 공부의 8알은 바로 단어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엄연히 다른 나라의 언어이죠. 이렇기 때문에 단어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 풀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하루에 일정한 개수를 정해서 영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개 정도씩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기술인데요. 바로 빈칸, 순서, 삽입 유형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입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탑3는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이 유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빈칸 유형은 주로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빈칸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확인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지문 전체를 읽어서 지문의 주제를 떠올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 유형인데요. 이 순서 유형은 한마디로 끝말잇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 뒤에 올 문장을 이제 문맥과 각종 연결사, 대명사 등을 활용해서 뒤에 올 문장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삽입 유형인데요. 글을 읽다가 어느 순간 어색하거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주어진 문장을 넣어서 읽어보는 방식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 수능 영어의 8알은 단어이다. 2. 하루에 50개 이상 꾸준히 영어 단어를 외운다. 3. 빈칸 유형은 전후 맥락을 확인하거나 지문 전체의 주제를 생각한다. 4. 순서 유형은 끝말잇기와 같다. 5. 삽입 유형은 글을 읽다가 어색한 부분을 찾는다.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사회탐구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기술인데요. 나만의 단고나 노트 만들기입니다. 사회탐구 과목은 특히나 개념이 확실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반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고나 노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념을 먼저 정독한 후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개념만을 추출해서 개념화 단고나 노트 뼈대를 만듭니다. 여기에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선지들을 노트에 정리하고 또 올해 치른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EBS 연계교재에서 틀린 문제나 선지들을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단고나 노트를 만듭니다. 단거나 노트의 위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큰데요. 저는 수능을 가까이 앞두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각종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풀어보았는데 거의 틀리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 사회탐구 문제가 너무 쉽고 시간도 좀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단고나 노트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단고나 노트의 일부인데요. 저는 한국 지리를 선택했는데 선상지와 범람원, 삼각주의 개념이 좀 헷갈려서 이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상지와 범람원, 삼각주의 특성들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저의 한국지리 단고나 노트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헷갈렸던 선상지와 범람원 그리고 삼각주의 개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선상지랑 범람원의 경우에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화산지형인 백두산과 제주도, 울릉도, 철원의 용암대지 이 네 곳을 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 기생화산과 돌리네의 개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 개념을 먼저 정독한 후 개념을 추출하여 단고나 노트를 만든다. 2.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선지들을 정리한다. 3. 올해 치른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선지들을 정리한다. 4. EBS 교재에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선지들을 정리한다. 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12번째 기술인데요. 정답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 설정하기입니다.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평, 9평, 그리고 수능시험에서는 개념을 안다고 해서 바로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걸리도록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대다수일 정도로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을 충실히 한 후에는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었는데 정답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 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 여유있게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 설정에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문 다 읽지 말고 키워드 파악입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관점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지에서도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에서 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제시문이 정말 긴데 이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갑의 주장을 보시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상호 의존성에만 동그라미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능론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을의 주장에서도 주관적 해석, 의미를 부여함 요것만으로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에서는요, 심지어 기성세대 이 한 단어만으로도 갈등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긴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선지에서도 선지를 다 읽지 않고 핵심 키워드, 동그라미를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문 읽으면서 선지 해결입니다. 지문의 기억을 읽고 바로 1번 선지를 해결하고 니은을 읽고 2번 선지를, 디귿과 리을을 읽고 3번 선지를 해결하는 등과 같이 그때그때 선지를 해결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긴 제시문을 다 읽고 1번부터 5번 선지를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시문을 읽다가 기억 선지를 읽고 1번 선지를 해결하고 니은 선지를 읽고 2번 선지를 해결하고 디귿과 리을 선지를 읽고 3번 선지를 해결하고 미음 선지를 읽고 4번 선지를 해결하는 등 그때그때 선지를 보고 바로바로 선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빈칸 투성이 문제 공략입니다. 앞 선지부터 차례차례 상황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선지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빈칸을 반드시 적은 다음 그 선지의 판별이 끝나면 연필로 지우고 다음 선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까지 총 4개의 선지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먼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억의 선지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A가 질문지법이고 가가 이거라면 나는 이거가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먼저 A가 질문지법, A의 질문지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판별한 다음에 그 선지의 참과 거짓의 유무를 파악한 후 지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똑같이 C가 면접법이고 그럼 C의 면접법을 적으시고 다와 나를 판별하신 후 참과 거짓의 유무를 파악하면 지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부터 리을까지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제 읽으면서 해당 단원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사회탐구 문제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두 개는 한국지리고요. 밑에 두 개는 사회문화인데 자, 보시면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동차, 제철, 전자, 섬유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18번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5번의 경우에는 문화의 속성 이것을 통해서 공유성, 총체성, 축적성,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번의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을 통해서 사회 실제론이냐 사회 명목론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충분히 문제를 보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장난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와 같이 특히 말장난이 심한 과목은 평소 연습할 때부터 자신이 헷갈리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개념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지리에서는 성대토양과 관제토양의 차이점, 소비량과 발전량의 차이점을 평소에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노력했고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의 차이점을 평소에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5가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니까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내비게이션 설정이지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